네, 안녕하십니까. 2021 OGP 글로벌 서밋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정부 서비스 세션 좌장을 맡은 성신여자대학교의 최민영입니다. 이곳 스튜디오는 방역 지침에 따라 전체 스탬 및 참가자 발열 체크, 소독 등 사전 방역을 철저히 했으며 발표 및 토론 시에도 마스크를 필수적으로 착용한 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세션은 모든 연사 패널분들이 오프라인으로 참여해 주셨으며 관련 내용은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세션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션에서는 사용자 데이터 분석을 통해 대표적인 대국민 서비스 정부24의 UI UX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이어서 고령층 중심의 사용자 친화적인 서비스 구현을 위한 포용적 디자인 설계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2021 OGP 글로벌 서밋 공식 홈페이지에서 세션에 대해서 궁금한 점 그리고 많은 의견들, 코멘트들 댓글로 남겨주실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세션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연사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강탁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디지털정보본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이성식 삼성디자인교육원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성의 팀 인터페이스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성희 동의대학교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저희 세션의 진행 방법은 먼저 오강탁 본부장님 그리고 이성식 교수님의 발제를 각각 20분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시간에는 논의된 주제에 따라서 관련된 패널분들과 다 함께 우리 발전적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데이터가 보여주는 사용자 경험과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로 우리 정부 대표 포탈인 정부24 사례를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오강탁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우리 디지털정보본부장님 발표 초청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강탁 본부장님은 그동안 디지털정보부서장을 역임하시면서 대한민국의 디지털 정부 전략과 이니셔티브를 지원해 왔습니다. 현재는 코로나19 대유행 위기 이후에 뉴 노멀 시대를 대비한 디지털 정부 전략을 계획하고 시행하고 계십니다.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디지털 정부 본부를 맡고 있는 오강탁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공유하고자 하는 내용은 좌장께서 말씀 주셨지만 데이터 분석을 통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자정부 통합 게이트웨이를 할 수 있는 정부24에 대한 UI UX를 분석한 내용을 여러분하고 공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부의 업무 또 민원 사무 처리뿐만 아니라 국민의 모든 일상생활에서 비대면 처리 문화가 이제 새로운 뉴노멀로 정착을 했죠.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인터넷 기반의 정부 서비스 제공이 중요해졌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 그 바이든 미 대통령도 최근에 이 국민들이 정부의 정보와 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의 정부의 복잡한 행정 업무 처리 절차와 또 서비스를 이용하는 플랫폼인 정부 시스템의 UI UX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발동을 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각종 사회 보장이라든지 학자금 대출, 재난지원 등 정부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미국인들이 여전히 불편한 프로세스와 복잡한 프로세스와 또 시스템의 UI UX의 한계 때문에 20%가 넘는 국민들이 필요한 서비스나 또 받을 자격이 있는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문제 인식을 가지고 이런 행정명령을 발동했는데요.
이 행정명령에는 31개의 IT 프로젝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IT 프로젝트의 공통적 내용이 바로 기본적인 우리가 온라인 원격 의료 서비스를 개발한다든지 또는 뭐 온라인 여권 갱신 서비스를 개발한다든지 또는 간편한 온라인 어떤 텍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시스템 구축의 문제도 있지만 공통적인 사상은 이러한 시스템에 대한 UI, UX를 근본적으로 사용자 관점에서 재설계하자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컴퓨팅의 능력이나 또 다른 소셜 디스어드밴티지 이런 요소들, 컨텍스트, 사용자의 컨텍스트 요소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될 정부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일을 없애라라는 이런 굉장히 강한 명령이죠. 그리고 정부의 어떤 그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일관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연방정부 차원에서 모든 정부가 공통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디지털 서비스 및 표준 개발을 위한 가이드나 방법론 개발도 지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위드 코로나 시대라고 하죠. 위드 코로나 시대에 디지털 기반의 서비스는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하다는 표현이 오히려 부적절하죠. 이제 필요 충분 조건이죠. 정부에게 부여진 역할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이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accessibility, 접근성, availability, 활용성, 더 나가서 inclusiveness, 포용성을 갖추지 않으면 정부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들, 즉 현재 가입자 수로 말하면 한 1,700만 명이 가입하고 이용하고 있는 정부의 대표적인 전자정부, 디지털 정부의 통합 게이트웨이라 할 수 있는 정부 24의 UI, UX는 얼마나 사용자 중심적으로 설계되고 있는지, 또 우리 국민들은 정부 24에 대해서 어떤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동안의 시스템 관점에서 우리가 이 사용자의 어떤 그 요구 사항들은 대부분 게시판이라든지 또 톱다운 방식의 연역적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문제점이나 개선 사항을 찾고 개선해 왔는데, 이제는 직접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정부 24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사용 과정에서 어떤 불편함과 고통을 느끼고 있는지를 저희가 분석해 봤습니다. 이 연구는 저희가 지난 한 3개월 전에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오늘 발표하는 이 내용은 저희 디지털 정보본부의 기획팀의 연구진과 함께 연구한 결과를 제가 대표해서 발표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이번 연구에 참여한 우리 박선주 팀장, 또 우리 김도윤 연구원, 이영구 연구원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UI, UX가 왜 중요한가의 문제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거의 내용이 반복될 텐데, 우리나라 전자정부가 여러분 아신 것처럼 UN의 전자정부 평가뿐만 아니라 올해인가요? 2019년도 OECD 디지털 정부 인덱스 발표에서 우리가 1등을 차지했죠. 세계 탑 클래스인 거는 우리가 국제적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국민들이 전자정부 이용 과정에서 느끼는 불편함도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가 매년 행정안전부와 함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 실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이 우리 전자정부 서비스에 이용한 데 불편한 점을 이런 걸 들고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너무 복잡하다라는 것. 또 하나는 너무 우리가 인증 절차나 본인 확인이나 인증의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프로세스 자체도 너무 복잡하게 설계되어 있다. 그래서 이용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런 문제점들 여전히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번 발표 자료가 저희가 이제 데이터 테러스가 얘기했잖아요.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UI, UX라는 문제점을 찾아보자는 얘기인데, 그 관점에 저희가 분석을 했는데, 분석은 크게 세 가지 영역 또 세 가지 절차에 따라서 추진해 왔습니다. 첫 번째가 기본적인 우리가 데스크 리서치 또는 문헌조사라고 사전 연구조사,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데이터 어널리시스, 그리고 유저빌리티 테스트, 보통 UT라고 말하는 UT
세 가지 방법으로 정부 24에 대한 UI UX를 분석을 했습니다. 먼저 그 데스크 리서치의 경우에서는 제가 앞서 한번 언급드린 매년 실시하고 있는 전자정부 이용 실태 조사 결과라든지 또 기존에 우리가 앞서 참고한 것처럼 잡코스 넬슨 하는 그 10 Usability Heuristics라든지 이런 문헌 연구뿐만 아니라 정부가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 구축 운영 지침 등 이런 문헌적인 조사를 해서 연구의 방향을 저희가 한번 찾아봤고요. 두 번째 이제 키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했습니다. 데이터 분석은 주로 우리가 퍼포먼스 어널리틱스의 툴인 뷰저블이라는 툴을 사용해서 저희가 정보24 사용자들의 이용의 어떤 그 패턴이라든지 어떤 플로우 과정에서 어떤 그 페인 포인트 등을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한 2주에 걸쳐서 약 한 7만 명이 참여하는 유저빌리티 테스트도 실시했습니다. 이 세 가지의 테스트를 통해서 정부24의 UI UX를 어떻게 개선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저희의 생각들을 저희가 제시했습니다. 먼저 그 데스크 리서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데스크 리서치에서 찾아진 내용들을 간단히 소개하면 특히 디지털 정보를 이용하는 서비스 관점에서 주로 UI UX에 관련해서 어떤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는가, 또 어떤 이슈들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들은 이슈나 문제점들을 제기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정리해 놨는데요. 특히 보면 액세스 접근에서부터 우리가 마지막 어떤 서비스의 완결까지 과정에서 국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현안들, 키워드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이 키워드를 보면 주로 상당수 34%의 국민들은 주로 우리가 신청 발급과 우리가 신청 조회에 관련된 프로세스에서의 많은 이슈들을 제기했고, 그 다음에 보면 이제 발급 과정에서의 관련된 제반 이슈들, 또 세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인증의 과정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이슈들을 제기했습니다. 각 프로세스별의 국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또 문헌조사에서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는 내용들의 세부 내용들은 아래 테이블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웹 어널리틱스에 관련한 건데, 아까처럼 저희가 이제 PA 분석 툴인 뷰저블이라는 툴을 사용해서 저희가 분석을 했는데, 제일 먼저 어떻게 정부24에 유입하는지, 접근하는지에 대한 인플로우 루트에 대한 분석인데요. 우리의 툴 분석에 따르면 전체 유입자 수 중에서 약 한 4분의 1 정도는 바로 정부24의 URL을 타이핑해서 바로 접근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나머지 75%의 경우는 외부 엑스터널 루트를 통해서 정부24에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여러분이 쉽게 외부의 중요한 루트라고 추측하고 계실 네이버나 다음이나 구글 같은 이런 도메인에서 보면 약 한 9% 정도의 사용자들이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유입하고, 그 외에는 이제 즐겨찾기라든지 또 블로그라든지 기타 다양한 링크를 통해서 정부24에 우리가 접근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25%가 이제 바로 정부24에 대한 URL을 직접 타이핑해서 들어온다는 걸 조사됐는데, 이것은 적지 않은 숫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메인 페이지에 대한 사용자들의 패턴들, 이용 패턴들에 대한 분석입니다. 이건 아마 여러분 잘 보시는 히트맵인데요. 잘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 약간 실선이 있는데, 그 실선이 아마 에버리지 선인데, 폴드 선인데, 저거는 이 PC 기반으로 볼 때 PC의 맨 하단의 버튼 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주로 사용자들의 이용의 패턴들을 보시는 것처럼 상단에 주로 하이 메뉴바 그리고 검색창을 주로 이제 보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보면 사람들이 이제 검색이라든지 또 자주 찾는 서비스가를 주로 많이 이용하고 있고, 그 하단, 우리가 average fold 하단에 있는 메뉴나 정보에 대해서는 거의 히트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제 검색창에 관련된
우리가 이제 데이터 분석의 결과인데 검색창에는 재미있는 결과가 하나 나왔어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검색을 하죠. 이를테면 주민등록이라는 키워드를 우리가 검색창에 타이핑하고 우리가 엔터를 키를 누르면 위와 같은 검색 화면이 나타나는데 그러면 주민등록 경우만 해도 약한 검색의 결과가 밑에 1번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리퀘스트 서비스 보면 각 영역별 통합해서 약 한 20만 건의 검색 결과가 표출돼요. 그런데 사용자들은 20만 건이나 있네 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그 바로 밑에 있는 검색의 세부 결과 내용으로 가는데 내용 중에서 아까 우리 첫 번째 보면 우리가 average fold 있었죠. 그러니까 첫 번째 정도의 검색 결과만 보고 그 하단까지 내려가지 않고 대부분은 다시 검색창으로 가서 자기가 원하는 서비스 키워드를 다시 타이핑하고 검색 결과를 찾는 이런 반복하는 현상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용자들이 검색을 하고 다시 검색을 재검색의 행동을 반복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 시사점을 주고 있죠. 검색 결과에 대한 그 정확성을 높여야 된다는 문제들, 또 검색 결과 정확성 높이기 위한 어떤 데이터베이스 구조 자체에 대한 어떤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도 시사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조회 안내라는 서비스가 있죠.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정부24 서비스의 크게 분류는 정보를 조회하고 안내하는 서비스, 그 다음에 신청하고 발급하는 서비스, 그리고 이제 기타 각종 정부의 정책과 관련된 정책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중요한 게 바로 이제 조회하고 안내 서비스인데, 조회하고 안내 서비스의 경우도 이제 보면 이거는 앞선 페이지하고 조금 다른 특성이 보이는데, 여기 지금 뭐 스핀 좋은 우리가 적은 산처럼 그려지는 건데, 이게 바로 이제 히트맵을 그려놓은 건데, 여기 보시면 조회 안내 경우는 사용자들의 행동 패턴 특성들이 자기가 찾고자 하는 정보를 찾을 때까지 그 아까 에버리지 폴드 아래로까지도 내려가서 원하는 정보라든지 또 관련된 데이터의 이력에 관한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는 하단까지 내려가서 우리가 정보를 찬찬히 훑어보는 경향이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메디컬 케어, 진료 정보의 이력 기록과 관련해서는 보니까 상단 보지 않고 이력 기록 전체를 다 꼼꼼하게 자기 원하는 정보를 버텀 라인까지 다 내려가서 다 보고 있는 특성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게 산이 이게 굉장히 산맥처럼 이렇게 잘 표현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비스의 유행에 따라서 사용자의 그 패턴들이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신청 발급 서비스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서비스 중에 하나죠. 이건 이제 앞서 이제 Inquiry and Information과는 다르게 상단 메뉴에서 대부분 히트가 이루어지고 하단에서는 거의 사용자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다만 이 신청과 조회까지 넘어온 사용자의 특성은 뭐냐? 앞에 메시지로 적은 것처럼 10명 중에 9명은 19초 이내에 신청이라는 자기의 서비스 신청 목적을 달성하고 우리가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청까지 들어오는 데 시간은 꽤 걸리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이 Request and Issuance 단계까지 온 사용자들은 열의 9은 19초 이내에 자기의 사용 목적을 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분 정도밖에 안 나타났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또 연구한 게 하나가 이제 프로세스 마이닝 기법을 통해서도 우리가 주민등록 등초본 신청이라든지 우리 국민들이 자주 쓰는 그 10개의 어떤 서비스에 대해서는 프로세스 마이닝도 저희가 해봤는데요. 프로세스 마이닝 결과를 보면 우리가 크게 이제 우리가 신청 조회 서비스의 경우는 특성만 얘기하면 서치, 메인 페이지, 서치, 로긴 서비스, 그리고 이제 리퀘스트 앤 인쿼리 단계. 또 이것도 굉장히 사용자들이 조금 복잡한 동선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이제 그 신청 발급 서비스의 이제 경우는 특성이 뭐냐면 아까처럼 자기 업무 목적을 달성하고 나면 바로 나간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 업무와 관련된 어디셔널한 정보나 서비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 여러분 우리가 바른스앤노블 가서 책을 구매하시면
관련된 정보도 같이 레코멘드 해주고 여러분 보시잖아요. 근데 정보 서비스에서는 이런 레코멘드 서비스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큰 관심을 보여주지 않다는 것으로 저희가 조사가 됐습니다. 사용자 테스트는 저희가 한 12일 동안 한 6만 명, 한 7만 명 정도를 대상으로 했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탐색이나 검색, 그 다음에 이제 로그인, 그 다음에 UI나 그래픽 UI에 관련돼서 보신 것처럼 다양한 개선에 대한 의견들을 우리가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How to improve UX of Government 24죠. 이제 결국 정부의 디지털 서비스 UI UX를 어떻게 설계하는 게 좋겠냐, 또 어떻게 개선하는 게 좋겠냐라는 이런 개선의 전체적인 어떤 그 컨셉추얼 모델인데요. 그럼 기본적으로 UI UX를 디자인할 때 공통적으로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있죠. 교과서적이긴 하지만 직관성의 문제들 또는 밸러디티에 관련된 문제, 또 쉽게 어떤 그 메뉴나 기능들을 이용할 수 있는 어떤 러닝의 문제, 그리고 컴퓨팅이나 또는 기타 다른 개인의 어떤 유저의 어떤 그 맥락적 상황과 무관하게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액세서빌리티라는 요소가 공통적인 하나의 그 고려 요소란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이제 디지털 정보 서비스를 이용하는 플로우의 관점에서 이러한 기본적인 고려 사항을 통해서 우리가 개선하는 전략을 크게 우리가 easy to explore search browsing 문제들, 그 다음에 사용자 친화적인 가이드라인을 관련된 문제, 그 다음에 워크플로우를 보다 단순화하고 사용자 중심으로 재설계하는 이런 크게 세 가지의 전략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장표가 저희 연구 결과의 총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어떤 그 전략별로 저희가 생각하는 실행 과제들을 저희가 3, 4, 12, 한 12개, 그리고 하단에 있는 것이 이제 이런 실행 과제 이행에 필요한 공통적인 어떤 그 과제들인데, 공통적인 과제는 우리가 미국의 예를 굳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디지털 정보 서비스의 UI UX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 차원에서 로드맵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거. 그 다음에 공통의 어떤 디지털 경험들을 갖게 하려면 어떤 공통의 표준화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오픈 디자인 플랫폼을 좀 만들어서 우리가 모든 부처나 기관들이 공통적인 이런 가이드라인이나 표준에 따라서 웹사이트를 설계하고 서비스를 개발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검색의 기능 그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혁신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UI UX에 대한 그 개발 메소돌로지나 가이드라인도 정부 차원에서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 저희의 연구의 총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요. 제가 이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 쇼텀 액션 타스크는 이 연구 결과에 대한 피드백 차원에서 현재 정부 24를 운영하고 있는 운영팀의 우리 연구 분석 결과를 통해서 개선했으면 하고 제안했던 단기적인 개선 과제들인데요. 크게 보면 이제 기존의 어떤 그 메인 페이지의 어떤 그 메뉴 배치를 앞서 우리가 히트맵에 따라서 보다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메뉴들을 상단으로 어퍼 섹션으로 좀 옮겨서 우리가 이용을 더 촉진하기 좋겠다라는 것들, 그리고 검색의 결과에 대한 표출도 좀 더 우리가 아까처럼 우리가 초기화면 버튼 그 에버리지 폴드 아래는 거의 안 보기 때문에 우리가 검색 결과도 우리가 그러니까 분야별에서 대표적인 핵심적인 검색 결과를 초기 화면에다 노출시켜주는 방법으로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메뉴의 시스템도 서비스라고 막연 있는데 그 서비스의 키가 바로 신청 발급 서비스로 해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신청 발급 서비스를 첫 화면에 노출시키거나 또 유사 중복 메뉴들 통합하거나 이런 어떤 메뉴에 대한 개선도 저희가 제안을 드렸고요. 가장 중요한 우리가 이제 본인 확인과 그 인증에 관련해서도 우리가 불필요하게 반복해서 물어보면, 중복해서 물어보면 그 인증의 프로세스를 처음 한 번으로 우리가 한 번 인증으로 신청 발급 서비스를 다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두 번째 인증 과정을
없애는 방식의 제안을 드렸습니다. 나머지 이 중장기 계획은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그 장표 중에서 공통의 어떤 그 과제들을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로드맵을 만들자, 오픈 디자인 플랫폼을 만들어서 모든 우리가 국민들이 정부 사이트를 보게 되면 뭔가 표준화된 어떤 그 일관성 있는 어떤 그 디지털 경험을 느끼게 해주자는 얘기들, 이런 내용들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약간 시간을 오버했는데요. 마지막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본부장님 발표 감사합니다. 저도 UI UX를 가리키고 있는 입장에서 데이터 기반의 UI UX를 개발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대표적인 정보24,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디지털 정보와 관련되어 저희가 세계 탑을 달리고 있죠. 이 탑을 그냥 단순히 달리는 게 아니라 이거를 한 번 더 혁신하고 발전시키는 측면에서 이런 데이터 기반의 기법들 적용하고 이런 모습 보여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드리고 저도 배우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우리 정부24가 정말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고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디지털 서비스가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의미 있는 발표를 해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고령층을 위한 사용자 경험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우리 이성식 삼성 디자인 교육원 교수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이성식 교수님은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에서 갤럭시 S 시리즈를 비롯한 다수의 모바일 제품 UX 디자인의 라인업을 총괄하셨습니다. 현재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삼성 디자인 교육원에서 경험 디자인을 가리키고 계십니다. 네.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사디의 이성식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발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디지털 정부 서비스에 대해서 사용자 경험 프레임워크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사용자 경험 디자인을 구성하는 4가지 개념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고려사항보다는 좀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입장에서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디자이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서서 올바른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제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은 우리가 어떻게 고령자가 서비스를 더 유용하고 쉽고 감성적으로 만족하며 사용하도록 도울 수 있을까입니다. 이런 어떤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유저 익스피리언스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는 너무 익숙한 용어가 되었지만 그 속에 담긴 핵심 개념을 같이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사실 인간의 경험이란 매우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나 디자인이 바라보는 사용자 경험은 경험의 주체인 사용자가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 경험의 대상인 시스템과 상호작용하면서 얻게 되는 사용자의 감정, 태도, 행동의 총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대체로 동의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용자가 하려고 하는 과업이 무엇이고 그 과업을 하려는 목적이 무엇인지, 또 그 과정에서 사용자는 어떻게 행동하고 시스템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그 결과 사용자는 어떤 가치를 느끼는지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 개념들을 통해서 시니어를 위한 정부 서비스의 상태를 진단해 본다면 근본적인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과업 측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과업이란 시작, 종료, 그리고 그 과정의 절차와 방법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이러한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목적을 이룰 수 있게 되는데요. 따라서 과업을 어떤 단위로 정하느냐에 따라서 목적을 달성하느냐 혹은 달성하지 못하느냐 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만약 사용자의 최종 목적을 행정부가 발행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이라고
상정해 보면 공적인 서비스 안에서 목적이 완료되지 않아서 불완전한 경험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진 앱에서 사진을 잘 찍는 것에 그치지 않고 찍은 사진을 보정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하는 것을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 연결된 과업이고 사용자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 우리가 인식하기 때문인 것이죠. 가장 강한 자극이 경험의 품질을 좌우한다는 피크 앤드 롤과 완성되지 못한 일을 더 잘 기억한다는 자이가르닉 효과 등의 UX 원칙과도 연결되어 있고 또 최근 모든 기능을 하나의 앱에서 완성하는 슈퍼 앱의 등장은 이런 현상들을 잘 반영해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경험을 수행하는 역할 측면입니다. 복잡성 보존의 법칙이라고도 알려진 테슬라의 법칙은 모든 시스템에 대해 더 이상 줄일 수 없는 특정 수준의 복잡성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시스템이든 사용자든 누군가는 그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이때 시스템이 일을 더 많이 하면 할수록 사용자는 더 좋은 경험으로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생활은 송금을 하기 위해서 송금 계좌를 외워서 직접 그 계좌번호를 입력하는 것보다는 보내온 송금 계좌를 복사하는 것으로 이어서 바로 사용자가 간단히 송금 업무를 마칠 수 있는 수준에 와 있습니다. 공공 서비스에서도 얼마나 사용자가 할 일을 시스템이 대신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에릭 알름키스트와 그의 동료들은 사람들의 기본적인 욕구 30가지를 4단계로 구조화하였습니다. 각각 기능적, 또 정서적, 생활의 변화, 사회적 영향의 단계로 보았습니다. 이런 지표를 토대로 고령층을 포함한 서비스의 사용자가 어떤 목적으로 정부나 공공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하는지 파악해서 서비스를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알런 쿠퍼의 저술 About Face에서 훌륭한 디자인의 요건으로 디자인은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지 않는 것을 넘어서 사람들의 생활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사용자의 행동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면에는 동기와 목적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런 목적을 이루려는 과정에서 때때로 사용자는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하고 또 이 과정을 수행하거나 마치고 났을 때 얻고자 하는 결과나 상태에 대한 기대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용자의 목적과 과업, 또 행동 패턴과 태도, 고충과 기대, 그리고 사용 맥락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사용자 행동을 관찰하고 분석하는 사용자 리서치와 퍼소나 등의 사용자 모델링은 이런 욕구와 제약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도구가 됩니다. 앞서서 발표해 주신 바를 보니까 이미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깊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수라 하더라도 사용자에 대한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사용자 행동 패턴 조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에서 고령 사용자를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고령자 증가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0년 7.2%로 고령화 사회에 이미 진입한 대한민국은 2018년 14.3%로 고령 사회에 진입을 하였고 2025년이면 초고령 사회의 진입과 2060년이 되면 전체 인구 대비 고령자 구성비가 약 44%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결국 2025년에는 서비스 사용자 5명 중 1명이
고령층이 된다는 의미고 2050년에는 5명 중 2명이, 2060년에는 거의 반수가 고령 사용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결국 어느 때보다도 사용자 고령층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도구에 대한 현재 고령층의 태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기 때문에 태도를 이해하는 것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2021년 현재 고령자의 평균을 대략 70대 초중반 정도로 볼 때 이분들은 컴퓨터를 40대 초반에, 인터넷을 40대 후반에, 스마트폰은 60대 중반에 처음으로 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접한 기간으로 보면 적게는 10년, 많게는 30년 넘게 되기 때문에 이 기술에 대해서 매우 익숙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분들의 이제 생애 주기를 생각해 보면 이런 새로운 디지털 도구를 처음 접한 시기가 학습을 충분히 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생활 편의 서비스들이 많은 부분 디지털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스스로 디지털 도구를 일상생활에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은 받아들이면서도 이것 때문에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결국 시간이 간다고 해서 이런 디지털 도구에 대한 태도가 또 수준이 더 익숙해질 것이라고 낙관하기는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나이를 먹게 되면 신체적인 변화가 가장 두드러집니다. 노안이나 청력 저하 같은 감각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개인차가 있지만 기억력이나 집중력 등에 저하되면서 인지 능력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또 기기 조작성과 관련이 깊은 운동 조절 능력도 저하되기 시작하죠. 이러한 노화 현상에 대해서 개인에 따라서 잘 적응하시는 어르신들도 있지만 잘 적응 못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때 심각한 어떤 감정적인 변화들이 생기게 됩니다. 주로 부정, 외로움, 무력감, 고집, 분노, 우울감, 불안 등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이죠. 이런 감정들은 행동을 결정짓는 태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잘 디자인해서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또 어르신들이 신체적 이런 감정적 변화와 함께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 은퇴에 따른 수입의 감소, 또 이동성 보장의 어려움 등 여러 복합적인 이유로 부득이하게 원치는 않지만 이전의 생활 방식을 유지할 수 없게 되기도 합니다. 결국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신체적인 변화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변화가 나타난다는 점을 유념해서 서비스에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용자가 과업을 수행하고 나서 목적이 잘 달성되었고 그 과정도 편하고 즐거웠다면 매우 만족할 것입니다. 그것을 시스템의 가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만족시켜야 되는 것일까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하는 유용성, 또 그 과정이 쉽고 편했는가 하는 사용 편의성, 마지막으로 과정과 결과가 얼마나 즐거웠는가 하는 감성의 만족이 있을 것입니다. 이미 정부는 어르신의 사용 어려움에 대해 여러 개선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체 능력 저하에 따른 사용성 개선 외에도 혹시 우리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놓치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 되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시스템 행동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스템의 행동 방식을 설계하는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은 시스템을 하나의 인격체로 인식하고 설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인격체로 설계하는 게 좋을까요? 기본적으로는 사려 깊은 태도와 똑똑한 지능, 그리고 사교적인 시스템이라면 마다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시스템은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죠. 이전의 시스템보다 더 사려 깊고 더 똑똑하고 더 사교적이 되기 위해서는
데이터, 머신러닝, 센서, 5G, 비전 기술, 자연어 처리 기술, 인공지능 등등 매우 다양한 테크놀로지의 백업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어르신을 포함한 서비스 사용자의 모두의 생활을 개선해주기 위해서 이런 기술 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기술을 견인하는 다양한 정책을 펼치는 데 적극 앞장서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나은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술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스마트폰에서 음악을 재생하고 싶은 사용자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현재는 적어도 5번의 인풋을 해야만 원하는 노래를 들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한마디 말로도 목표를 이룰 수가 있죠. 음성을 통한 보이지 않는 상호작용은 더 편한 사용성으로 우리를 이끌 것입니다. 한국 속담에 한마디 말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마디 말로 1000개의 스텝을 줄일 수 있는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대화형 상호작용입니다. 대화형 상호작용은 음성을 통한 서비스 이용이라는 측면에서는 이전에 보신 보이스 컨트롤과 유사해 보이지만 보이스 컨트롤은 몇 개의 약속된 단어를, 명령어를 기억함으로써 가능하지만 대화형 상호작용은 이보다 더 복잡하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말하는 것을 이해하고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는 일련의 기술에 의해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대화형 상호작용을 통해서 현재는 텍스트를 통해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챗봇을 통해서 많은 서비스가 채용해서 잘 확산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만은 아직도 많은 서비스 도메인에 활용되지 못하고 일부 도메인에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기술 발전을 위해서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 학습 등의 다양한 투자가 앞으로 더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음성으로 음악을 재생할 수는 있지만 음성으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모니터링 인터랙션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을 모니터링하고 반복되는 생활 패턴을 기억해서 선제적으로 서비스를 이끌어내는 방식입니다. 다양한 모니터링 기기로 1인 세대 어르신들의 독립을 지원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는 선제적 서비스를 가능하게 할 기술을 발전시켜 나간다면 가능해질 우리의 미래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기기가 어르신의 상태를 모니터링하면서 어르신이 의지에 반해서 상호작용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이 기술이 깨닫고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면 어르신들에 대한 서비스는 한 차원 진화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공적인 UX를 구축하기 위한 방법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디자이너는 인간 중심의 정신에 기반을 두고 디자인 사고와 디자인 문제 해결 프로세스를 통해 디자인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문제 해결 과정이라는 개념에 사로잡혀서 문제를 설정하는 창의성에 대해서 간과하기 쉽습니다. 문제가 잘못 설정되었다면 그것을 아무리 잘 풀었다고 해도 그 결과가 성공적이라고 하기는 어렵게 됩니다. 정부의 행정 서비스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갖고 있는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 설정 측면에서 좀 생각을 같이 해보고 싶습니다. 좀 출시된 지는 오래되었지만 네스트라는 온도 조절기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문제를 보았고 어떤 가치를 만들었는지 차원에서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look good을 목표로 해서 복잡한 버튼들을 과감하게 생략하면서도 손쉽게 온도를 조절하는 미니멀 디자인을 잘 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사용성을 개선하는 easy to use를 목표로 해서 사람들이 설정하는 것을 쉽게 하는 것을 넘어서 기기가 사용자의 행동 패턴을 기억해서 스스로 설정하는 해결책을 내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인 문제인 에너지 절약을 목표로 해서 러시아워 리워드라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이는 지역의 전력 발전 회사와 협력함으로써 가정에서 필요로 하는 전력 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라 분산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방법입니다. 미리 에어컨이나 히터를 가동해서 사람들이 원하는 실내 온도를 제공하면서도 전력 생산 단가를 낮추도록 합니다. 에너지도 절약하고 가구별 전기 사용 비용도 낮춰주는 해결책입니다. 이 사례에서 문제를 무엇이라고 세팅하는가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에 대해서 잘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아가야 할 목표는 때로는 그 결과보다 더 중요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문제 해결 측면입니다.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라 문제될 게 없어 보이지만 오히려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최종 수혜자인 사용자가 배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자 조사에서 1인 세대가 혼자 식사하는 경우가 많지만 즐겁지 않다라는 인사이트를 얻었다고 가정할 때 일반적으로 디자이너는 우리가 어떻게 혼자 식사하는 1인 세대를 즐겁게 해줄까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굉장히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이 문장 안에는 우리가 즐겁게 식사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도 그것을 즐겁다고 받아들일 것이라는 논리가 잠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혼자 식사하는 1인 세대가 즐겁게 식사를 하도록 도울 수 있을까라고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질문으로 바꿔보면 결국 이 How might we라는 형식의 이 질문은 모든 것을 사용자 중심으로 판단하도록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이 미묘한 차이가 해결책의 향방을 바꾼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 강조해 본 것처럼 사용자 중심으로 서비스가 발휘되고 구축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준비했으니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것이다 라는 논리에 사로잡히지 않고 사용자 본의의 문제 해결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네, 아무리 좋은 해결책이라 하더라도 또 한꺼번에 너무 많은 것을 주려고 한다면 이 또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구글의 예나 또 극단적이긴 합니다만은 KISA 스마트폰의 예처럼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것이 충분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려 깊은 절제가 필요하겠습니다. 제 발표의 마지막 메시지는 사용자 경험 디자인 전체를 종합적으로 진두지휘하는 사령탑을 두라는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고 자체적인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이 경험을 기획하고 구축하고 운영하는 실행팀을 관장하는 CXO의 역할을 모두 대신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강력한 추진력이 필요하듯이 디지털 정부 서비스가 고객 경험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추진력을 갖춰야 한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요.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그 강의 중에도 발표 중에도 말씀하셨지만 30년 후에 저희 미래의 모습은 전 인구, 대한민국 인구의 중위값이 60대가 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앞선 발표에서 말했던 정부 서비스, 정부 24와 관련된 것들이 단순히 고령층을 배려하는 것이 인클루시브의 영역이 아니라 핵심 영역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방향 제시해 주셨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하는 제공자가 어떤 애티튜드를 가져야지 진짜로 국민들이 바라는 성공적인 UX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깨달음을 줄 수 있는 좋은 발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음 순서로서 이제 두 분이 발표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모든 국민들 그리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우리 디지털 정부 서비스의 앞으로의 UI, UX의 방향이 어떻게 가야 될지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패널분들과 우리 소중한 의견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양한 분들 이야기하시겠지만 이제 좌장으로서 제가 들었던 그런 발표의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요약을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전문가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발제를 맡아주신 우리 오광탁 본부장님께서는
데이터와 사용자 경험 디자인을 중심으로 해서 정부 서비스가 어떻게 발전하고 변화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방향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도 디지털 정부 혁신 서비스 혁신 분과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정부24를 포함해서 차세대 맞춤형 복지 서비스, 국민 비서, 디지털 신분증, 마이데이터, 지금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디지털 서비스가 지금 세계적으로 1등을 하고 있고 더 도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서비스에 대한 자문과 여러 가지를 들으면서 단 하나의 공통적인 키워드가 존재했는데 그것이 바로 사용자 경험, 국민들의 사용자 경험이라는 그 단어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본부장이 발표해 주신 것처럼 이러한 사용자 경험이 과거에는 단순히 모양, 스타일로 남아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그것들을 넘어서서 사용자의 단계, 시간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어떻게 도움을 주고 어려움을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조금 더 본질적인 문제로 UX가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텐데 그 핵심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할까의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두 번째 발표해 주신 이성식 교수님의 내용처럼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다양한 사람 중에 장애인, 고령층 포함해가지고 디지털 정보 약자, 사회적 약자들을 어떻게 배려할 것인가. 더 나아가서는 서비스의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어떻게 우리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발표해 주신 그런 내용 중에 그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점을 찾아볼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아마도 정부24가 발전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민간 서비스 영역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미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근데 정부 서비스에서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것이 여태까지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례들이. 하지만 오늘 발표 통해 가지고 이런 공공 영역에서도 공급자 중심에서 벗어나서 우리 수요자 중심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변화의 패러다임을 만들어내는 아주 중요한 계기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초기 인지에서부터 접근, 탐색, 서비스 활용, 그 뒤에 환류까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아마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들고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큰 기대도 가지고 이러한 것들이 지속적으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두 번째 발표에서는 특히 앞서 말씀드린 우리 약자, 정보 약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설명을 해주셨고 특히 우리 글로벌 서밋의 그 핵심적 키워드죠. 인클루시브 디지털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아마 중요한 방향과 내용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가장 유행하는 동영상이 있었죠. 패스트푸드점 앞에서 햄버거를 먹고 싶은데 주저거리고 힘들어하시는 그런 어떤 영상들을 아마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그 영상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또 코로나19 확산과 더불어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비대면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또 하나의 현상이기도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고령자를 위해서 사용하기 쉬우면서도 편리하고 더 나아가서 아까 말씀하신 감성적 부분까지 고려할 수 있는 사용자 경험 설계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물리적 영역에서는 이것들이 이미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흔히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든지 인클루시브 디자인 이런 용어들을 통해서 물리적 환경에 대한 개선들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디지털에 대한 부분은 아직도 미흡한 점도 많고 더 나아가서 저희가 해야 될 것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출발점 상에서 우리 삼성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것들, 민간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방법들, 무엇이 중요한가, 그리고 또 문제를 재정의하는 것이 또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어떤 저희가 보고 배워야 되는 어떤 중요한 방법론들을 제시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 서비스 역시도 아마 이런 측면에서 아마도 그 고령층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핵심 사용자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배려가 아닌 필수적 차원에서 사용자 경험 디자인 분야의 방법과 프로세스 디자인 소개해 주신 것들을 어떻게 또 접목시켜 나가야 될까 이게 저희의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훌륭한 두 발표 저희 들었었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 우리 전문가 의견분들의 다양한 의견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첫 번째 우리 발표에 대해서 네, 우리 고령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지만 우리 발표하셨는데 숨 좀 돌리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삼성에 계시니까 민간의 영역에서 또 거기서 이제 다양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신데 이 정부 서비스를 바라보는 관점들이 여러 가지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성식 교수님 의견 좀 한번 제안해 주시죠. 네, 그 처음에 발표해 주신 오광탁 그 본부장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발표를 들으니까 이제 정부에서 아까 제가 발표할 때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서비스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작은 부분까지 또 잘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새삼 알게 됐습니다. 사실 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마음 든든해지는 그런 발표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또 이 분야의 또 종사자로서 제 그 발표에도 있었지만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지와 같은 다양한 조사를 통해서 개선의 방향을 짚어보고 그것들을 계속 개선해 하려는 노력을 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고무적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간 여러 가지 이런 프로젝트에 참여해 보면서 초기 구축 비용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다 공감을 하고 마땅히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이것을 유지한다든지 개선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상정하지 않는 이제 그런 프로젝트도 사실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만들어 놓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허물어지는 집을 보듯이 그런 경우도 많은데 이렇게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계시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이제 그 개선을 하려면 여러 가지 그 조사들을 통하고 그 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어떤 방향으로 개선해야 될까를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그 판단에는 뭐 그때그때의 어떤 기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미리 어떤 판단의 기준을 세우고 그 판단을 조사를 시작해서 그 판단 지표에 따라 어떻게 개선할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이게 사실 문화권마다 굉장히 다른 지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4개의 서랍장이 있을 때 두 번째 서랍에 들어있는 물건을 가져오라고 하면 문화권마다 뽑는 그 서랍이 다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전혀 다르게 생각하는 이제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기준을 무엇이라고 정할 건가를 잘 만드는 일처럼 중요한 일이 어떻게 보면 없을 것입니다. 특히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사용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그 행동 패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면 그 결과를 이제 어떤 식으로 이끌어 나갈 건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더더욱 그런 눈높이를 사용자의 눈높이를 조사하고 거기에 맞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더욱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일을 시작할 때 조사하는 내용만 해도 상당히 방대하고 벅차기 때문에 기준을 만들고 조사를 한다라는 설계를 하기가 사실 쉽지 않고요. 또 굉장히 좋다고 잘 알려져 있는 기준들도 다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들에 준해서 이제 한다 그러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이제 준용해서 많은 현존하는 사용자 경험 디자인에 관련된 원칙과 기준들을 적용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아까도 도표에서 설명을 드렸던 바처럼 이제 컴퓨터, 인터넷, 모바일이라고 하는 시대를 지나서 인공지능, 음성인식 뭐 이런 시대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과거 HCI 관련된 이론들이 사용자가 단순한 요구를 하면 시스템이 어떻게 그걸 효과적으로 또 편리하게 반응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기기와 기술 맥락에서 발전되어 오고 검증되어 온 논리고 이론들이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원론적으로는 맞지만 현상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있거나 아직 포괄하지 않은 부분들 등등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의 기술과 기기 환경에 맞는 새로운 기준을 이참에 정부 주도로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다면 똑같은 데이터에 대해서도 다르게 평가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뭔가의 그 해안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마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서비스의 표준 만들어 주신다면 곧 세계 표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가져봅니다. 좀 더 깊게 들어가서 우리 실제로 UI UX 최고의 전문가시죠. 우리 이성애 대표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오광탁 본부장님 사례 발표 아주 잘 들었고요. 데이터를 분석해서 UI UX를 개선하는 그런 사례 이런 것들 굉장히 감동받았습니다. 원래 이제 저희 대한민국 디지털 정부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정말 하루가 다르게 그것을 또 국민으로서 경험하게 되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이사를 했거든요. 한 15년 만에 이사를 했는데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제가 또 행정 서비스를 디지털 경험을 하다 보니까 사실 그 전에 했던 경험과는 너무 다른 새로운 편리한 이런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도 정말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그간의 정부 서비스에 대한 이런 그 편리함, UI, UX 또 서비스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정착시키고 안정화시켰던 그런 이제 그 노력에 굉장히 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발표해 주신 것 특히 이제 데이터를 분석해서 실제로 이제 검색을 아주 단순화시키고 또 메뉴 구조를 재정비하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로그인에 대한 프로세스 이런 것들이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개선이 되는 이런 거는 사실 사용자 경로의 어떤 허들 같은 것들을 제거하고 또 이제 그 퀵 메뉴나 혹은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이런 데이터 분석 결과를 통해서 또 상단으로 배치하고 이런 이제 메뉴 구조의 어떤 재배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유저 플로우 개선의 어떤 굉장히 데이터를 분석 기반으로 한 개선 결과라는 것에서 굉장히 좋은 사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이제 이런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개선하고 하는 건 민간 기업에서는 거의 실시간으로 이런 분석들을 하고 바로바로 적용하고 또 테스트하고 애자일하게 이렇게 진행을 하고는 있지만 지금 사실 이런 테스트 분석 이런 거는 이미 이제 사이트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에 대해서 특히 이제 명확한 목적을 가진 사용자가 그것을 얼마나 잘 수행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굉장히 의미 있고 유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 나아가 좀 더 우리가 앞으로 고려해야 될 오히려 이제 사이트에 접근을 못하는 지금 이제 그 저희가 시니어 어르신들에 대해서도 또 생각을 했지만 아예 생각조차 못하고 계신 이런 국민들도 많으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유니버설한 어떤 접근 또 우리가 이제 지금쯤 이런 기술적인 것들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국 갤럽 결과를 보니까 2021년에 그 성인 95%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지자체라든지 뭐 이런 데서도 앱을 서비스를 개발해서 굉장히 많은 그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그런 것이 이제 좀 많이 확산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제 PC 중심의 웹 서비스에서 조금 더 확장된 모바일 중심의 서비스 이런 거에 좀 더 집중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있고요. 특히 이러한 것을 할 때 기존의 PC 중심의 어떤 이런 서비스 구조나 이런 것 말고 거기서 굉장히 크게 탈피해서 좀 더 디스럽티브한 디자인, 좀 더 진짜 저희 오늘 주제에 맞게 포용, 혁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모바일 서비스의 또 정부 서비스가 또
많이 확산이 되고 개발이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모바일 앱 같은 경우는 사용자의 어떤 관심, 위치 혹은 행동 이런 포괄적인 것들을 굉장히 잘 분석할 수가 있고 또 그런 상황에 맞춰서 적시에 또 서비스가 제공되는 이런 것들도 유리한 측면이다 보니까 또 지속 가능성 이런 측면에서도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사용자 분석을 해서 저희가 이렇게 더 발전되고 또 계속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그래서 전체 국민이 이제 일상생활에서 디지털 전환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고 유연하게 그렇게 적용되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정부 24가 앞으로 더 발전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특히 이제 모바일 중심의 UX 전략에 대한 또 큰 방향을 또 제시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이것들의 지속성, 실시간성 이런 부분까지 짚어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실제로 데이터 기반의 UX, UI 분석 이야기하는데 뭐 데이터 기술, AI 기술 더 나아가서는 이것들을 UX 디자인과 접목시켜서 이제 융합 교육을 하고 계신 전문가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김선희 교수님 또 좋은 아이디어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일단 데이터 기반 UX 평가를 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먼저 발표해 주신 오광탁 본부장님의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데이터 기반의 UX를 이제 평가해 달라는 그런 요청을 많이 받기도 하는데 가장 어려운 것이 과연 어떤 데이터를 저희가 사용할 것이며 사실 그런 데이터가 잘 저장이 되어 있나 이런 문제에 먼저 부딪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좋은 데이터가 무엇일까라고 하면 이제 의미 있는 데이터를 잘 모으자라고 하는데 그 의미 있다가 사실 정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처음에 그런 부분을 잘 정의하지 않으면 되게 큰 돈과 큰 시간을 들여놓고도 이제 결국엔 사용하지 못하는 데이터를 저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대기업이나 큰 기업들도 데이터를 굉장히 잘 모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막상 분석을 하려고 보면 되게 필요했던 데이터가 없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게 왜 없었지라는 질문을 던지는데 그 이유가 이제 예전에는 저희가 저장을 하는 데이터의 형식이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과업 어떤 태스크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즉 어떤 트랜잭션이 끝나는 시점에 이제 저장을 해왔다면 앞선 발표처럼 그런 이제 저희가 UX를 위해서 데이터를 쓴다고 하면 거의 모든 클릭 또 모든 마우스의 움직임, 즉 거의 활동 기록을 다 저장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좀 없던 그런 인프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과연 이제 그러면 모든 데이터를 다 저장하면 우리 UX 분석을 잘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일단 다 저장하고 보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도 그렇게 해도 잘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좋은 서비스 개발하기 위해서 사실 앞선 이제 애자일 방법론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애자일 방법론은 결국에는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일찍이 의사소통을 잘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자, 디자이너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거는 이미 이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제 UX를 위한 데이터 분석은 그걸 넘어서서 정말 UX 디자이너들의 목소리,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을 하는 분석가들의 목소리, 그 다음에 개발팀 모두가 의사소통을 훨씬 더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흔히 이제 데이터를 다 모아놓고 데이터베이스 전문가에게 이제 분석가에게 DB 이렇게 덤프해서 줘 이런 현실이 되게 커요. 데이터 분석가는 요청을 받아서 이제 분석을 하려고 하지만 뭔가 데이터가 없기도 하고 왜 해야 되는지 그런 목적성을 사실 이해하는데도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UX 데이터 기반의 UX가 정말 잘 되기 위해서는 그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정말 잘 소통을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한편으로는 저희가 이제 데이터의 가치를 얘기를 많이 하지만 좀 어려운 점이 데이터만 보고 저희가 UX를 평가하는 거는 되게 추측의 과정이에요. 이렇지 않을까? 이런 거일 거야라고 이제 저희가 해석을 덧붙이게 되는데 그때 저희가 사실은 개인정보와 결합을 하면 훨씬 더 명확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개인정보를 이제 저희가 결합을 하는 순간 아무래도 개인정보 보호 이슈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데이터 활용을 할 때 그런 통합적인 어떠한 저희가 뭐 히트맵이나 통합적인 어떤 결론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데이터를 활용한다는 거는 파고들 수 있다는 거거든요, 개개인에게. 그래서 이제 그런 근데 저희가 접점에서 좀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데이터의 아주 깊숙한 부분까지 상세하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세 분의 패널 분께서 뭐 실시간성, 모바일 중심의 그리고 데이터의 품질, 나아가서는 개인정보 보호까지 다양한 의견들 제시해 주셨고요. 네, 자연스럽게 뭐 두 번째 주제로 이어가면서 또 앞서 우리 그 다양한 제언들이 있었는데 제언까지 포함해가지고 우리 오강탁 본부장님께 고령층에 대한 그런 부분이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이런 것들 다양한 제언들 바탕으로 했을 때 아마도 알고 계신 내용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디지털 정부의 어떤 방향성, 정책, 포괄적인 여러 가지 또 그 생각하고 계신 것들 좀 들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한 7, 8년 전인가요? 한 10년 전에 저희 그 팀에게 이런 화두를 던졌어요. 디지털 정부 서비스를 기획하고 설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사용자 집단의 변화를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인터넷이 이미 일상화된 시대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이 점차 디지털 정부 서비스의 주요한 어떤 타겟 유저로 지금 유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또 우리가 낀 세대라고 할 수 있는 아까 우리 이 교수님 말씀하시던데, 그럼 현재 그 40, 50대들이 빠르게 또 고령층으로 편입되는 이러한 그 디지털 정부 서비스의 유저 집단의 속성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세밀하게 관찰하고 거기에 따라서 전자정부 서비스에 대한 기획과 설계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문제 인식은 굉장히 바르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다만 그 이후에 좀 실천은 못했던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코비드 팬데믹이란 상황 또 인구 통계적 속성들이 너무나 많은 변화를 일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디지털 정부 서비스를 기획하고 설계하는 데 있어서 이제 정말 중요한 변수로 고려할 때가 됐다는 생각을 오늘 하게 됐습니다. 제가 특별한 코멘트라기보다는 오늘 이 자리가 저희가 공공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앞으로 우리가 정책을 만들고 또 제도를 설계하는데 아이디어를 주고 할 때 꼭 참조해야 될 많은 그 인사이트를 얻어가는 것 같아요. 단편적인 키워드만 몇 개를 나열하면 이제 디지털 정보 서비스의 어떤 그 UI, UX의 문제는 이제 당위의 과제죠. 특히나 이제 위드 팬데믹 시대에는 더 그런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강력한 어떤 그 추진책의 거버넌스 관점에서 우리가 CXO, Chief of Experience Officer의 제도도 필요하다라는 얘기 주셨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는 정부 14의 어떤 그 시스템 볼 때마다 늘 이 단어가 떠올랐어요. 오늘 그 단어를 우리 또 이 교수님께서 하시던데 사려 깊은 절제가 필요한 플랫폼 중에 하나가 정부 24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제 개인적 사견인데요. 정부 24가 초기에 여러분 아신 것처럼 정부 그 민원24라는 사이트, 그 다음에 대한민국 정부 기관과 정책의 모든 정보를 제공해주는 korea.kr이라는 사이트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개별 단위 업무 중에서 비교적 큰 덩치가 있는 국가보조금, 마이데이터, 전자증명서, 정말 많은 서비스들이 이 통합 게이트웨이에다가 다 모았죠. 이게 통합 접근점을 제공해 준다는 그런 철학이 있었지만 모아놓고 보니까 이게 너무 많이 모았다는 느낌들, 뭐는 좋은데 접근에 대한 어떤 복잡성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관점에서 보면 사려 깊은 절제라는 이런 철학과 원칙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통상에 이제 우리가 IT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유저에 대한 어떤 그 비헤이버나 그 애티튜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모니터 많이 하는데 관점에 따라 아까 이제 시스템 비헤이버도 우리가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점도 제가 오늘 좀 시사점을 좀 받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런 UI UX의 어떤 그 문제는 이게 어떤 그 간헐적인 이런 모니터가 아니라 아까 우리 이 교수님이랑 또 마지막 우리 또 교수님께 말씀하시던데 뭔가 이해 관계자의 지속적인 어떤 소통들, 우리가 클라우드 컴퓨팅 개념에서 말하는 DevOps 또는 CI/CD 개념을 토대로 한 어떤 그 디지털 경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와 개선의 활동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맞겠다는 거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사람의 그 역량의 한계를 우리가 보완할 수 있는 어떤 그 시스템 기반의 어떤 이런 모니터와 어떤 개선의 활동들이 책에 갖춰지면 더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김성희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우리가 참조할 거는 역시 그 좋은 데이터를 어떻게 모을 거냐의 문제들, 그리고 그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 결국엔 제가 말씀드린 DevOps 개념이나 CI/CD의 관점에서 우리가 지속 가능한 형태의 어떤 디지털 서비스의 토탈 익스피리언스를 개선하는 활동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하튼 저희가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데이터에 좋은 아이디어 주셨는데 우리 김성희 교수님 고령층, 고령자, 시니어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좀 좋은 생각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전자정부 서비스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좀 불공평한 게임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런 UX 혁신을 했던 스타트업들은 사실 되게 이제 타겟층이라고 하는 어떤 사용자층을 이제 고려해서 그들에게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면 전자정부 서비스는 사실 모든 사용자를 다 포용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가장 어려운 것이 사실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디지털 소외계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설문을 보고 그 홈택스나 정부24와 같은 행정 서비스에 대해서 50세 이상은 여전히 직접 방문을 아직도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디지털화 비대면을 이제 그런 움직임을 저희 거스를 수는 없지만 아직도 저희가 이제 직접 방문을 원하는 이분들에게 이제 갔을 때 온라인으로밖에 안 돼요라고 들으면 사실 굉장한 좌절감 그리고 그런 것들이 사실 나아가서는 좀 소외감, 우울감까지도 이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이 전환 시점에서는 결국에는 목적 달성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목적 달성을 잘 할 수 있게끔 그런 온오프의 연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고민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디지털 소외계층을 접근하는 방식이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싱가포르나 이제 여러 나라도 이제 그런 교육 체험에 이제 접근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온라인 결제나 인터넷 쇼핑을 옆에서 같이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의 경우에는 실버폰이 따로 있기도 하고 아까 키사 서비스처럼 정말 필요한 메뉴만 이렇게 커스터마이즈 해가지고 앱을 적용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분명히 접근성 때문에 뭐 폰트 크기를 크게 한다거나 어떠한 메뉴 배치에 어느 정도의 차이점이 있을 수는 있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그런 고령층 또는 디지털 소외계층에 맞는 UI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민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실은 제가 처음에 이제 이런 UX 뭐 특히 접근성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미국에서 이제 98년도에 재활법 508조를 통해 가지고 실제로 약간 행정명령으로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똑같은 서비스, 특히 연방정부 서비스는 동일하게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그렇게 규정한 걸 보고 아 이렇게까지 하는구나에 대해서 조금 되게 놀랐었는데 그런 식으로 저희가 아무래도 그냥 디지털 소외계층이 아니라 이제 정말 큰 포션을 차지하게 될 어떠한 이제 저희 고령층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저희가 모든 사람을 좀 포용할 수 있도록 조금 적극적인 그런 방안도 고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우리 디지털 서비스 하면은 디지털만 생각해가지고 법 제도적 측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그 부분까지 짚어주시고 또 제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러한 시니어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 중에 실제로 뭐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아마도 프로젝트 경험이 또 제일 많이 쓰신 분 중에 한 분이 우리 이성애 대표님이실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측면에 조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제가 사실 올해만 해도 복지관과 관련된 프로젝트라든지 혹은 이제 스마트 시티의 키오스크 그래서 어르신들이랑 같이 아이디어 워크숍 이런 것들을 진행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이성식 교수님의 발표가 굉장히 더 피부에 와 닿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시니어 사용자 행동뿐만이 아니라 시스템 활동이라는 측면 이런 것 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렇게 경험 디자인 요소로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이런 시스템 활동에 또 더 집중하고 더 노력하는 것 이런 것들이 향후에 시니어
경험 디자인을 할 때 굉장히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시스템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르신들이 너무 다양하고 또 행동들이나 뭐 또 언어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복잡하고 다양하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시니어 어르신들이 접근을 했을 때 시스템에 접근을 했을 때 이 시스템 활동과 갭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갭을 줄이기 위해서는 엄청난 이제 이 데이터 확보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노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진입 장벽이 높아지는 거죠. 특히 이제 저는 그래서 지금 현재의 기술 수준, 이제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학습 알고리즘이라든가 추천 알고리즘 뭐 이런 인공지능과 관련된 기술이 이제는 좀 적용이 적극적으로 돼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제 이 AI 실버 이제 시니어 분들을 위한 케어 로봇 이런 것들에 대한 서비스가 실제 출시돼서 좀 활용이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하고도 굉장히 이제 좀 연속적으로 시니어 행동 데이터 수집 그리고 분석 이런 측면에서 좀 더 고려하고 또 우리 인공지능 기반의 서비스가 고려되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조금 전에도 제가 이제 프로젝트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제 복지관에 이제 관련된 선생님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어르신들이 팬데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디지털에 적응을 아주 많이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오프라인으로 진행됐던 모든 프로그램이 줌 뭐 이런 것들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는데 수강수라든지 활동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고 굉장히 잘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아이디어 워크숍 같은 것들을 할 때 보면은 여전히 사실 이제 조금 전에 뉴스 방송 얘기도 하셨는데 정말 키오스크에 대해서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계세요. 특히 본인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많은 뭐 식당이라든가 병원 이런 데서는 더 좀 당황하시면서 어려워하시는데 이걸 실제 저희가 지자체라든가 이런 데서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키오스크를 은행이나 정부 뭐 관공서 이런 데서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미리 시뮬레이션 해놓고 교육도 시키시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내가 그 교육을 엄청 잘 열심히 받아서 나 진짜 다른 사람들한테 민폐 안 끼치고 너무 잘하고 싶어. 본인은 이제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정말 UX 전문가로서 좀 마음이 아픈 일이죠. 처음에 저희가 이제 사용자를 고려하지 않는 UI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게 벌써 26년, 7년이 돼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어르신들을 보면서 뭔가 정말 더 많은 노력을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이제 인공지능 관련된 모든 뭐 행동 데이터도 그렇고 또 이제 보이스 같은 스피커 같은 경우도 사실 아마존 에코 스피커 인공지능 같은 경우도 대화 모델을 먼저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딥러닝 기술을 좀 적용을 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정말 이성식 교수님 발표하실 때 굉장히 절절히 공감했던 게 우리 생각대로 어르신이 이렇게 얘기를 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설계를 하면 정말 암담한 일이 벌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어르신들이 얼마나 다양하게 어떻게 접근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행동하실지에 대한 데이터, 그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거 이런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특히 이제 정부 서비스 같은 경우는 그게 더 좀 적극적으로 이제 관여해야 되는데 사실 어르신들 행동도 그렇고 발음, 인공지능 스피커가 저만 하더라도 이렇게 스마트폰에서 발음을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 애들 발음은 너무 잘 이해를 하더라고요. 한국어라든가 이런 발음의 형태 이런 것들에 따라서도 너무 다르기 때문에 좀 더 기술적인 보완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 마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걸 이제 민간 기업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정부 같은 경우에 이렇게 민간하고 협업을 하든지 이게 너무 많이 큰 노력이 필요한 거니까 하든지 아니면 이제 정부에서 정말 향후 이제 아까 정말 반 정도 시니어 국민 구성비 뭐 이런 것을 봤을 때 좀 이 시점에서 미리 통 큰 투자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제안을 드려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성애 대표님 말씀 듣다 보니 진짜로 웹이나 모바일이 아니라 진짜로 소리로 나한테 서비스해주는 정부 서비스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우리 전문가분들 여러 가지 의견 주셨는데 앞으로도 우리 디지털 정보가 혁신과 변화의 모습 하기 위해서 관심과 많은 도움 부탁드리고요. 우리 오광탁 본부장님. 네. 제가 이 말을 안 하고 가게 되면 대구 내려가면서 이렇게 두고두고 마음이 좀 쓰일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누구나 이용 가능한 어떤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관련된 문제, 특히 이제 고령층에 대한 접근성 문제를 말씀 주셨는데요. 뭐 대화형 기술이나 또 요즘 최근에 제3의 인터넷이라고도 불리기도 하는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플랫폼을 통한 서비스 제공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겠지만 이 문제는 기술의 문제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우리가 그래서 결국에 그들에 대한 접근성 문제는 과거 우리가 O2O 서비스라는 개념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꺼내서 우리가 되새겨 봐야 될 필요가 있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우리가 이성식 교수께서 최고의 인터페이스 그 좋은 UI UX는 우리가 묻지 않는 거죠. 아까 그 음악에서 우리가 5단계를 우리가 대화형 인터페이스로 한 단계로 우리가 파괴적으로 어떤 혁신적인 어떤 인터페이스를 말씀 주셨는데 정부도 그것이 답이겠죠. 그런데 정부는 전제가 있어요. 그건 인터페이스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그런 인터페이스가 되려면 백엔드 내에서의 데이터와 시스템의 어떤 공유 체계 그 자체가 근본적으로 현재 어떤 부처 중심의 스톱 오브 파이프 방식의 데이터나 시스템의 어떤 그 구축과 운영의 방식 이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UI UX 문제를 단순히 국민들이 어떤 그 접점의 화면단에서의 어떤 그 데이터나 서비스 표출의 방식이 아니라 그거를 전달하는 백엔드 내에서의 어떤 데이터와 프로세스 자체의 혁신이 뒤따라야 진정한 UI UX의 혁신이 가능해질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그런 관점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도 저희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국민 중심의 UI UX 혁신하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아마 전 정부 관계된 공무원 분들 여기에 관련된 조직 프로세스 모든 부분들이 다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국민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오늘 패널 분들 아주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아마도 앞으로도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정부 혁신을 위해서 디지털 정부의 더 발전을 위해서 또 많은 도움도 주시고 제언도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오광탁 본부장님 말씀 초기에 좀 해주셨는데요. 네, 12월 13일이죠. 미국에서 우리 바이든 대통령께서는 미 연방 정부 디지털 서비스 36개의 개선을 위해서 행정 명령에 대한 서명도 진행이 됐습니다. 아마 또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 하고 있는 정부24와 디지털 서비스가 미국보다도 더 앞서 나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동시에 미국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타임 텍스라는 말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돈으로 내는 세금이 아니라 시간으로서 내는 세금이 어마어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소외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아마 이런 우리 디지털 정보는 이런 것들의 어려움을 물리치고 더 세계적으로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글로벌에 있는
모든 국가들의 아마도 가장 또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 핵심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모두가 차세대 디지털 정보를 선도해서 앞으로 디지털로 여는 좋은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를 바라며 이것으로 저희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정보 서비스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패널 분들 모두 수고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